오늘 저는 나중에 이제 자료집을 받아보시면 저도 좀 더 풋노트도 있고 그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돼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특별히 후반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주로 직장 내 구조학 이게 무언가 또 그런 사례를 한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제가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잠정적 타협론이라는 그러한 그 대응책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대학 때 전공은 축산이었지만 그 철강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오래전에 회사 생활을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영업부를 들어갔는데 영업부에서 이제 고객들이 와서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두께가 몇 밀리바가 되는 철강이 지금 생산되고 재고도 있는데 고객하고 상담하면서 그건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창구에 이제 앉아서 이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 투성이만 이제 하고 있는. 실제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나 IBF 이런 데서 배운 거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전부 이제 거짓말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건 저의 젊은 모습이 아닙니다. 전 이거보다 훨씬 잘생겼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이 길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고민 얘기 듣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문제를 고민해 왔고 어쩌면 이 내용은 굉장히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많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의 이제 제 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후배들과 얘기할 수 있고 하는지 그 정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구조학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소개되거나 아주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예전 사전들을 찾아보면 구조학이라는 것이 사전에 표제어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고대에서 나온 그 사전을 보니까 구조학이 나왔던데 어쨌든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1980년대 로널드 사이더가 이 세계 빈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구조학은 개인적 악과 선명히 대조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조적 불의, 어떤 때는 제도화된 악, 사회적 악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 책을 썼죠. 그러면서 복음주의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태만 행위 가운데 하나는 구조적 불의나 제도화된 악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의 영역을 빈번히 개인적 죄라는 좁은 범주에 국한시키고 한다. 설교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미국 상황이지만 한국은 말할 나위도 이제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약이 나쁘고 알코올이 나쁘고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거기 적은 것처럼 제도화된 인종차별, 불의한 경제구조, 군사제도 이런 건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설교조차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지 않았다. 그때 사이더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죄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구조악을 그냥 두게 되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회적 구조에 참여, 개인적 죄에 대한 것과 참여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영국의 예를 보면 19세기에 그 빅토리아 시대에 그때 그 10살 어떤 때 그보다 어린 아이들도 하루 12시간 내지 16시간씩 일시키는 이제 그런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도 굉장히 기독교 국가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이 이제 목숨이 빼앗겨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된 이게 전부 로널드 사이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학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구조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조학은 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의 범주를 능가한다. 이건 그냥 자명한 말이지만 어쨌든 구조학은 빈번히 무의식적 동조를 이끌어낸다. 이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구조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학과 다릅니다. 개인적 학은
상당히 많은 경우 그래도 내가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학은 악의 파급 효과가 개인적 악에 비해 월등하다. 보통 개인적인 악은 뭐 선한 인물들도 개인적 악을 짓지만 이렇게는 구조학은 선한 인물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번성하는 데 참여한다는 거죠. 구조학은 악의 규모에 있어서 크고 넓음으로 개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악의 배가를 가속화한다. 그럼 이제 이러한 특징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구조학을 여기 대처하기는 쉬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학에는 예방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 악을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연약해서 자꾸 범죄를 하게 되면 나는 이런 타입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알면서 예방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조학에는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조학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해요. 인종차별 문제를 누구를 한 사람을 꺼집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제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조학은 또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여기 이제 작은 것으로서 이제 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구조학 파급의 메커니즘이 구조학 해결의 메커니즘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또 구조학의 해결 방안을 실행하려면 유력한 이들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학이기 때문에 구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입법자라든가 정책 입안자라든가 이런 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구조학의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동안 겪어야 하는 객관적, 주관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게.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악 가운데 참여하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거죠. 넷째, 구조학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문제가 다른 것들과 다중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뭐 어떤 흑인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의 문제를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종차별의 문제가 거기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쭉 하다가 보면은 또 다시 소위 클래스 스트러글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뭐 다국적 기여가 연관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경을 깔고 어느 정도 이제 배경을 깔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직장 내 구조학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직장 내 구조학이 뭐냐? 직장 내 어떤 개인이나 개인들이 도덕률이나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써 그리고 이제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는 혹은 특정 직장의 영역을 벗어나는 더 큰 범위의 구조학이 기승을 부림으로써 괄호 처음 것은 이 내적 요인, 이 구조학이 생기는 내적 요인을 지적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떤 원인 때문에 직장 내 구조학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바깥에 특정 직장 영역을 벗어나는 여기서부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 상호 간의 관계나 직장의 구조에까지 악이 구현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출발을 하고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다시 형성된 구조학이 다시금 직장 내 개인과 또 개인들에게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또 구조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구조학은 그보다는 좀 더 회사 내에서 또 기업 내에서 자행되는 그런 악 가운데서도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좁힌다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직장 내 구조학에 네 가지 조건이 따라 붙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직장 내 구조학에 해당이 된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첫째는 외적 압박 요인에 의한 촉발입니다. 대부분 악에 연루되는 개인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외적 요인들에 의해 촉발된다. 이 직장 내 구조학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회사의 관행이기도 하고 상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기업체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딜레마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학의 문제가 이렇게 올 때 그것을 당하는 이 당사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또 딴 방침을 취해도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고 제가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직장 내 구조학의 그 성립 조건과 관련해서 도덕적 악의 수반이 됩니다. 즉 당사자가 처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그에게 부과 요구되는 안을 채택하면 즉각적으로 그 이제 도덕적 악이 자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한 것을 장부를 은폐 뭐 한다든지, 아까 영업부 사원으로서 저도 계속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리베이트 건에 가려고 많은 수수료를 받도록 자꾸 이게 압박이 온다든지,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안을 채택할 때는 이 도덕적 악이 이제 따르게 된다. 뭐 우리 기독교인 쉽게 하자면 뭐 죄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에게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것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신과 거기 적힌 것처럼 회사의 딴 구성원들, 심지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회사의 발전과 여러 가지 운영에까지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기기 때문에 이 딜레마의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그 예를 거기 들었어요. 제 그 논문과 그 자료집에 보시면 거기엔 5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책들에 나온 좋은 예를 제가 이제 소개한 건데요. 이 5가지 중에서 저는 2가지만 뽑아서 이 직장 내 구조학의 사례들로서 거기 소개를, 하나는 이제 김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제 이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이 대동건설 회사라는 회사를 들어간 사람인데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평사원에서 대리로 이제 승진해 가지고 승진하자마자 현재 부서로 이제 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이 되니까 새 업무도 알아야 되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 파악도 하면서 문건을 이렇게 쭉 조사하다가 이 김대리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동건설 회사도 이제 중견 그런 회사니까 이 정부 건설 공사로부터 입찰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조건에 맞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건설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잘못 계산한 거예요. 견적을 낼 때. 그러니까 원래 들어갈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을 이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공사비는 훨씬 많은데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결국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보는 이런 계산착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김 대리는 이것을 바로 상위 직속 상관인 정 과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과장도 계산착오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정 과장은 야,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덮어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정 과장 자신이 위에 부장이나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 대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상당한 이제 괴로움을 이걸 그냥 덮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자면 결국 이걸 딴 데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직장 내 구조학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사태가 김 대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회사에 들어왔지만 일로 전속된 것도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계산착오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덮어두고 덮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외적 압박 요인에서, 게다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상황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만약에 이 잘못을 계속 은닉한다든지, 이게 도덕적 악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 잘못을 은닉하는 것, 또 간접적인 죄에 대한 방조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은 이제 정 과장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게다가 자기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대로 있게 되면 이 도덕적 악이 수반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만약 공개를 하든지 만약 노출을 하든지 만약 이런 쪽에 그 선택안을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는 바로 그 정 과장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겠죠. 아마 정과장은 이것 때문에 좌천을 재든지 실직하든지 뭐 이렇게 될 테니까 훨씬 더 심한 관계 악화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 회사 경영진이 굉장히 이 대책이 부심하겠죠. 이게 분명 계산 착오로 인해서 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건설공사에다가 공사비 착오에 대한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청원서를 내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부 건설공사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결국 이제 대동 이 건설회사가 중견급이기 때문에 또 도급을 또 주거든요. 하청업자에게다가 또 다시 줘서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과의 계약 조건을 바꿔야 돼요. 그러지만 이 손해액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사가 이제 막 들쑥날쑥하고 상당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 예로서 제가 그 김대리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는 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영국의 예입니다. 영국의 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대형 자동차 회사의 판매이사다. 아마 굉장히 큰 회사였던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업도 생겼고 요즘 자동차 경기가 좋지도 않고 워낙 경쟁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문도 취소되고 이제 게다가 이제 세계적인 이 경제적 불황 때문에 심하면 15,000명에 이르는 노동력을 감축해야 할 정도. 이건 제가 어떤 책에 나온 것을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빛이 이제 비쳤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빌의 판매팀이 아프리카 어떤 국가 정부와 아주 커다란 단위의 계약을 협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약의 그 금액이 얼마나 이제 크냐면, 왜 이게 회사를 살리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냐면, 트럭과 버스를 판매하는데 약 4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아주 큰 이제 금액이 큰 이런 계약 협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이 이제 아무래도 책임자니까 그 정부 요원과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아프리카의 정부 요원이 굉장히 그 열성을 가지고 뭐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고서 굉장히 떡더름하고 잘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빌이 무슨 이제 소문을 들었냐면은, 빌의 회사 말고 영국 내 다른 경쟁 회사가 같은 그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요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이 계약 이걸 성사시키고 우리가 10%를 너한테 주겠다, 수수료를 바치겠다 이거죠. 뭐 뇌물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소문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이 정부 요건을 추구해. 우리가 먼저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뻔뻔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10%보다 더 내면 원래 계획을 그대로 하겠어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은 너무너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 10%만 하더라도 4천만 파운드거든요.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허락해 주면은 그 나라 정부 요원은 딴 건이 있으면 더 또 이 부패를 자꾸 가속화시키는 빌이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계약의 진행을 스탑을 하게 되면은 또 역시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을 지금 15,000명씩이나 종업원들을 이제 감축시켜야 되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정말 이 생활이 걸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도덕적 악을 범하는 것이 되고, 저렇게 하면 회사의 존립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제 이런 것들. 사실 뭐 제가 이 두 건만 얘기했지만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좀 더 복잡하고 많은 구조학의 케이스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고려하지 않은 대응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딜레마의 상황으로부터 물러서는 방안, 즉 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응책으로, 어떤 표준적인 그런 대응책으로 내거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직장생활을 전혀 하면 안 되죠. 어디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고 어느 정도니까 다 인법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안이 특수한 개인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응책이다. 대응책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딜레마의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 여기서 뭐 제가 돌파하는 방안이라는 건 딴 것이 아니고 회사의 구조나 위계 질서 이것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이거 옳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때 그런 방안. 이것도 또 회사가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이런 혁명적인 그런 대응책도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특별히 오늘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또 대응책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역시 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 내에 남아 있는 것, 저는 그걸 제일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학의 문제가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해결되어야 된다. 개선되어야 된다. 이 결의는 뭐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장 내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구조학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점진적으로 거기 남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잠정적 타협론이다, 이런 명칭을 거기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잠정적 타협론은 그리스도인이 직장 내 구조학의 상황에 직면하여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악을 택한다고 하여도 직장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서 구조학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묘사를 했지만, 이 잠정적 타협론의 전체적인 면모는 한 5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금 이렇게 잠정적 타협론을 내세우는 것은 말이죠, 직장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러한 강조점을 기반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직장 생활은 그저 세상 일이다 라든지, 또 직장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활동에 뭐 수입을 뭐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또 뭐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직장 생활도 이렇게 또 축소해 버리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호구지책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물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호구지책도 마련되고 거기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과 직장이라는 것은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정이라는 제도가 싹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나라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뭐 병원의 예를 들 수도 있겠고, 뭐 교회의 예를 들 수 있고, 다 그렇게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업과 직장에 악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가 아니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죠, 땅에서도 이루어라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그것이 실현된 독특한 면이 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므로 비록 구조학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잠정적 타협론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잠정적 타협론은 어떤 경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아래에 연루된다는 점에서 타협을 수용한다. 그래서 타협이란 말이 이제 들어간 거죠. 예를 들면 김대리가 그 상사인 정 과장의 함구령에 순응해가지고 잘못을 은폐하고 모른 척하는 거, 이게 해당이 되겠죠. 비리, 이 거액의 르베이권, 이걸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한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협이란 것이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타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악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신앙에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사는 것이 힘드니까 단지 핑계 대기 위해서 잠정적 타협론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약하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냥 적당 무사 안일주의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방패막이로 타협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편이나 합리화된 목적 이런 의미에서 타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 타협은 아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타협은 가능한 다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다. 다른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란 말이다. 예를 들면 김대리의 경우죠. 김대리의 경우 그가 이제 이렇게 은폐 뭐 이런 걸 하긴 했지만 우선 정 과장이 함구령을 내리기 전에 찾아가서 이 사태 심각성을 정 과장에게다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함구령을 지시받은 이후에 또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 이 합당한 방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 과장이 워낙 끝내 자신의 방침을 굽히지 않고 더욱더 김 대리에게 이제 압박을 가해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김 대리는 이걸 좀 누구하고 의논도 하고 싶고 동료 선배 이거 얘기하고 싶으면 이것조차도 워낙 정 과장이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길이 막힌.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그냥 남아 있고 동시에 회사의 질서 위기 질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안을 다 고려해봤지만 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김 대리가 지금 이런 길을 이제 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도 크리스천으로서 이거 아주 즐겁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바를 다 시도해요. 우선 정부 요원을 만나가지고 수수료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것, 비용이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 이건 불법적이다, 이건 비도덕적이다, 이걸 철회하든지 아니면 감소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빌이 또 하나 시도한 것은 이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그랬죠. 그 아프리카 국가, 현재 거래하고자 하는 그 아프리카 국가 주위 국가들의 영국의 대사들이나 뭐 영사들이 나가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압박을 가해달라 그랬지만 영국의 그 외교관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보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당신 회사는 지금 처음 거래를 하기 때문에 놀라지만 이게 그 국가에서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게 그 국가 말고 그 주위 국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빌 자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이런 걸 다 동원하고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그가 유약하든지 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든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셋째, 잠정적 타협론의 셋째 사항은 이 입장을 선택한 당사자의 마음에 회개와 회한의 심리 상태를 유발한다. 안 그럴 수 없죠. 만약 김대리나 빌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도 느끼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현재로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이 마음속에 회한, 불편함, 죄의식을 남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뢰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김대리도 그렇고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넷째 항목은 잠정적 타협론에 있어서 연관된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한다. 혹시 이 문제가 어떻게 다 김대리의 경우 다 알려져 가지고 속된 말로 뽀록이라고 그러지만 이 뽀록이 나가지고 만약에 그럼 김대리 경우 그 정 과장님이 시켰어요 라고 물론 정 과장이 가장 큰 문제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도 거기 왔는데 참여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리한 사태가 발생할 때 비겁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연루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고 만약 거기에 불이익의 조처가 내려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것은 정말 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도 이제 마찬가지. 이게 결국 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회사를 위해서 했지만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론화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빌의 경우 거기에 대한 수치와 또 책임, 굴욕감 이런 것을 내가 겪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책임성 있는 그 각오를 하는 것이 잠정적 타협론에 들어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잠정적 타협론에 있어서 타협의 당사자는 구조학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타협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유념합니다. 우선 잠정적이란 말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의 사태나 목표를 지향하기, 즉 구조학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현재는 여기 머물러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그 목표, 그걸 이제 가진다는 거예요. 이 구조학 개선에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 두 가지, 내적 요인의 변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가진 그 핸북의 50페이지로 가서 또 스크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적 요인의 변화, 또 외적 요인의 출현,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학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퀄리티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적 요인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승진도 그 내적 요인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김대리가 정과정 정도의 직급으로만 승진이 돼 있었더라면 그 자기가 그 계산차고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앞에서 생겼던 이런 구조학의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크게 복잡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승진되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임성빈 교수 얘기한 것처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또 외적 요인은 회사 자체가 회사 내에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 바깥에서 생기는. 만약 빌이 이 부패 라운드 이후에 자동차 계약 이걸 했더라면은 그 문제가 안 생겼겠죠. 부패 라운드는 이제 주로 미국 같은 데서는 70년대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주로 이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뇌물 방지 협약 국제 간에 그런 걸 했고 1999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했더라면은 아마 빌에 겪었던 이런 리베이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없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고 미미한 수준에 미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여러 요인들이 생기는 가운데서 더 나은 개선을 이제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점진성이 중요합니다. 그 그림 있는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절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요. 거기 점진성도 우리가 표 1이나 표 2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고 아주 클리어 컷한 이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이 점점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정비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이제 안 되겠죠. 오히려 표 3 같은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전혀 악이 감소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데. 그러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줘가지고 그 부서에서 구조학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점진적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이제 그래. 그래서 이러한 제가 제시한 잠정적 타협론 5가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연과 연관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악과 연루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회개, 그러면서 그 책임을 그 불이익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협은 일시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개선과 이 목표를 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강사분들끼리도 식사하면서 얘기했고 다 또 이제 대부분의 아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정적 타협론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타협이란 말이 걸려요. 우리는 타협이라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상당히 많은 경우 타협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미성숙을 카모플라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도 그리스도인 사이에 타협이 많이 벌어지고
잘못된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미 제가 잠정적 타협론에서 얘기한 이런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잠정적 타협론이 기독교 신앙의 지지를 전혀 못 받는 아주 괴이한 이론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3가지 항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3가지 항목이라는 건 첫째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것을 지지해주고 막 이렇게 하라. 너희는 직장의 구조과 관련해서 잠정적 타협론으로 나아가라. 송영교를 지지하라. 지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상당히 몇 군데 그 예시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공동체를 정직하게 보면요, 굉장히 잠정적 타협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사실은 잠정적 타협을 지금 계속하고 이 3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우선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죠. 그 오바댜는 그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국내 대신 그 거의 제2인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지자도 50명씩 숨겨졌고 이런 인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제2인자, 2인자까지 올라오려면은 상당히 여러 경우의 신앙의 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엘리야 마들도 있지만 오바댜 마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나아만 같은 경우 이제 문둥병이 낫고 나서 한 가지 타협안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고 흙도 가져가고 이제 그 결의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 림몬신을 섬기는데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할 때 그 왕이 이렇게 절을 하고 굽히는데 자기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나도 함께 허리를 굽혀야 되니까 요거 하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협안인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나아만의 그 이해죠. 다니엘은 보통 우리가 막 굉장히 순교적 인물이고 그냥 막 모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하게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 면모가 있죠. 음식 주는 거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러나 다니엘에게도 최소 2가지 타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지만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요. 그럼 베엘 신은 그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완전히 그 이름 가지고 거기서 산 거죠. 또 다니엘이 3년 동안 학문을 이제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점성술과 마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근동의 학자들이 다 이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면에서는 뭐 이스라엘에만 있고 유대 땅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했겠죠.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방인과 섞이면서는 이런 타협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것이다. 옳았구나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죠. 신명기 24장에 나온 그 내용을 이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잠정적 타협 때문에 생긴 거다. 근데 무슨 상황 때문이냐? 바로 거기 너희 마음의 완악함. 특별히 여기서 남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남편 아니고 부편도 있지만 그 편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은 거기도 이제 뭐 학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지만 조금만 뭐 잘못하면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 아내가 쫓겨가 신장에 가 있는데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또 딴 남자를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그럼 재혼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 심술궂은 남편이 저 여자 아직도 내 마누라인데 이러면 또 파토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의 그 권리가 철두철미하게 봉쇄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은 최소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매니플레이트하고 권리를 철두철미하게 다 박탈한 그런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남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잠정적 타협 안으로서 이혼 증서를 주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뭐 그것뿐이니까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제도가 옳다고 아무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노예 제도에서 정말 노예 제도가 극복되고 역사적으로 1800년에 지나고 나서 특별히 유럽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생기죠.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4가지 그 안을 제시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성경 내에서 그 잠정적 타협론을 예시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잠정적 타협의 예들은 많이 보입니다. 여기 어떤 그 목회자가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목회자는 상당히 목회를 잘했고 이제 불과 이제 은퇴를 3, 4년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제 목회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꾸 설교 때 아주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거기 뭐 4가지 항목을 적어놨는데 특정 뭐 인종 무시하는 거,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에 맞지도 않고 납득도 가지 않는 그래갖고 젊은 층 교우들하고 이 집사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레드한 견해를 취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나이 많은 분들과 이제 장로들 그룹에서 말렸죠. 지금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목회 사역을 그래도 성실하게 하신 분인데 설교 내용이 참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한 뭐 3, 4년이면 은퇴할 테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자. 뭐 이런 예는 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일종의 잠정적 타협의 그런 얘기. 교회 병행단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그 맑은 교회 운동, 우리나라에 맑은 교회 운동은 없지만 제가 이미 그냥 말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정화 운동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맑은 교회 운동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서너 개 교회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회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막 매스컴에 막 시끄럽고 하는. 그래서 이 교회 병행단체 맑은 교회 운동의 사역자 사이에 디베이트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라 그러니 우리가 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어디서 여기서 헌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지가 안 될 텐데. 좋다. 없어지면 없어지고, 축소되면 축소되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거기다 이제 반대로는 뭐냐면 그 헌금이 그 교회에서 올 때 그 교회 예산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게 목사 개인이 헌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비록 그 목사 개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떡더럼한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라고 이제 해서 이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할 경우 이게 다 잠정적 타협에 해당되는 그런. 신학교는 없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신학교에도 있어요. 신학교에는 제가 볼 때 이 정원외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교단적이고 복잡한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 교단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예시가 되어 있고 이 공동체 내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예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 잠정적 타협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가 내주성 죄악이라는 걸 거기 이제 거론했는데요. 이 내주성 죄악은 성적 습관, 성격과 기질, 타인에 대한 태도, 욕심, 그릇된 사고, 이건 우리 인격 중심부에 뿌리를 박은 죄악으로서 사실 그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쉽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교적 지도자였던 예전 사람이긴 하지만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 이 내죽성 죄악 이것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 맨 밑에 있지만 점진적인 역사이다. 점진적인 역사예요. 그럼 점진적인 역사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불완전한 역사입니다. 거기서 세 번째 줄 거기 제가 읽으면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골드. 금에는 항시 약간의 찢기가 있을 것이요. 빛은 언제나 약간의 어둠을 동반할 것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런 문제가 다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대성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될 그 모습,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바짝 쫓아가고 그 목표가 현실화되지 않지만 그걸 꿈꾸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저는 이 내주성 죄악이라는 것과 직장 내 구조역 사이에 그 유사한 면모가 몇 가지 있다. 6가지를 저거는 자세히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죄의 불가피성. 내주성 죄악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나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직장 내 구조학도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책임의식 다 비슷해요. 또 죄의 상태를 임시적으로 여기는 것. 여기 만족하고 눌러 앉는 것이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6번째 보시면요, 죄로부터의 점진적 변화. 어떻게 해서든지 내주성 죄악과 싸우면서 이 변화를 의도하고 하는, 마찬가지로 구조학의 개선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주성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위축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실.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우리 개인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기 남아있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이게 잠정적 타협이죠,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을 하고 합리화하진 않죠, 우리가. 이게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이 면에서 직장 내 구조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주춤거림 없이 직장 생활과 기업 활동에 전념한다는 점에서 이런 유사점이 여기 나타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저는 이 잠정적 타협론이 뭔지, 또 그런 이해,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세 방면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라든가 공동체의 모습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이 죄성과의 싸움,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보충적 제한 사항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2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장 내 구조학의 문제로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힘쓰고 또 잠정적 타협론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막 얘기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그 의의를 찾으려면 최소 2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2가지를 그 2가지 사항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는 종말론적 비전이어야 한다. 제가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할 때 2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현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성이 요구되는, 즉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책자에는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는 종말론적 비전이야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종말론적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든 공부든 예배든 정치 참여든 우리의 눈은 항시 종말론적 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우리의 직업 활동과 회사 생활과 기업체에서의 노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흔적을 남길 것이다. 영혼 구원만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도 다 연관이 되죠. 그러나 분명 우리의 직업 활동과 회사 생활과 기업체에서 노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우리가 구조학과 싸우느라 치른 모든 희생과 수고의 열매들은 성령의 정화 작업을 거쳐서 천국에 고스란히 보존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적 비전을 갖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업 생활과 또 이런 구조학과의 싸움, 여기에 이제 참여. 2번째로는 종말론적 미래를 볼 뿐만이 아니고, 2번째로는 직장 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이 요구된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목적은 일반인들과 같죠. 아까도 우리 나온 거 우선 호구지책, 또 자기 실현, 자기 발전, 성공,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또 이제 기독교인들 경우는 이제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한다든지 돕는다든지 또 전도 대상을 확보하는데 직장을 다녀야지만
컨택 포인트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냥 이거 하나만 언급하고 끝나버리는 거.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우리 삶의 목표를 통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약점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 문제점으로 한 거죠. 우리의 직장 생활뿐 아니라 세상살이 전체를 보냄받은 의식 가운데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여기에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가지 사항을 거기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이다. 꼭 해외 선교사만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이냐가 물론 이제 죄를 촉발하는 완전히 포르노그래피 사업을 한다든지 해외 해수 오염 위원회 이런 걸 한다든지 그 자체가 악의 덩어리인 것 그런 건 물론 제외되겠죠. 어떤 직업이냐 무관히 하나님의 소명은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올바른 자세만 견지는 신앙적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된다. 소위 영적인 활동, 전도, 헌금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고 그가 영위하는 삶의 터전은 지성소이다. 교회당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그때도 함께 하시죠. 또 종교적 활동, 내가 지금 화이트타임 하고 있고 기도를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 네 가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충실한 거고 이러한 진정한 목적을 내가 파악하고 있나 계속 점검하는 가운데서 해야 돼. 이러한 종말론적인 비전과 이 보냄받은 의식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가 살아나고 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정적 타협론은 사실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집을 이제 보시면 어떤 데서 힌트를 얻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고 제가 창안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까 이제 방성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격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느냐 이거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실제 공동체에서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물론 또 구조학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장정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즉 회사를 떠나지도 않고 또 회사의 위기들을 다 파괴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좋은 이론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면 되죠. 딴 게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이것은 사실 물론 저같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실제 이제 직장인들께서 이 크리스천들이 각성해서 한번 이것을 심각하게 또 이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도 하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직장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구조학의 문제가 뻔히 다 있는데 이거 몰라라 하면서 그냥 신우회 예배만 드리고 신우회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영혼 구원만 하고 영혼 구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직장 사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가죠. 이제 저는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